할머니, 조용히 사세요. 다치고 싶지 않으시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미선 씨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모시는데 왜 이러세요? 혹시 치매 온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아팠던 건 내 아들의 그 말이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모든 게 그 사람이 우리 집 문 앞에 섰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올해 65살이고 남편 없이 혼자 산 지 이제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아직도 낯설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데 거기엔 차가운 이불만 남아있죠. 여보, 오늘도 당신 없이 하루를 시작하네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텅 빈 공간이 저를 맞이합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남편이 신문을 읽으며 커피향을 풍기고 있었는데요. 이젠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흐린 날씨 같았어요.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김치 몇 조각과 반찬통이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밥을 하기엔 너무 귀찮았습니다. 혼자 먹을 밥을 누구리에 정성스레 지어야 할까요? 간단히 빵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씹고 삼키고 그게 전부였죠. 전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런 알림이 없더군요. 큰아들 민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해요. 딸아이 수진이는 교대 근무에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고요. 이해는 해요. 다들 자기 살기 바쁜 거.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요.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은 장을 보러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순간 발끝에 뭔가 걸렸어요. 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허슬졌더라고요. 그대로 두세 계단을 굴러떨어졌습니다. 윽! 등과 허리에 강한 충격이 왔어요. 통증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죠. 계단 참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어머, 정숙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 발을 헛디뎠어요. 하지만 일어서려니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이웃집 아주머니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섰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 정숙 씨, 병원 가봐요. 다친 데 없는지 확인해 봐야죠. 됐어요. 괜찮아지겠죠, 뭐. 하지만 아주머니가 워낙 걱정하는 바람에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타박상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보호자분, 있으세요. 혼자 생활하기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해 가슴 한 구석이 뜨끔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인가. 젊었을 때는 범인들도 체포하던 내가 이제는 계단도 제대로 못 내려가는
신세가 되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진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연락받았어요.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긴. 엄마 혼자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죠. 오빠랑 통화했는데 아무래도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내가 뭐 어리다고. 엄마, 잘 살고 있어. 그게 아니라 엄마, 간병인 좀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간병인?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늙었나. 이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나. 필요 없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 저도 매일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교대 근무에 애들도 있고 오빠도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고 그렇다고 엄마 혼자 두기엔 너무 불안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로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엄마, 제발 우리 좀 편하게 해줘. 매일 무슨 일 생길까봐 노심초사하는 것보다 누군가 옆에 계시면 우리도 안심되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구나. 애들이 걱정하고 있었구나. 내가 짐이 되고 있었구나.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로 30년을 일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며칠 후 큰아들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직접 간병인 알아봐 놨다며 서류를 내밀더군요. 엄마, 이분 경력도 좋고 평판도 괜찮아요. 한번 만나보시는 거 어때요? 서류에는 박미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래, 알았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 걱정시키기도 싫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실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어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회색 가디건에 검은색 바지, 단정해 보이려고 애썼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긴장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웬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한 걱정을 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환한 미소를 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간병인 박미선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박미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순간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수없이 범죄자들을 마주했던 제 본능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이 느낌 뭐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했어. 은퇴했으면 좀 쉬자.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박미선은 제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여자의 따뜻한 미소 뒤에 어떤 어둠이 숨어 있는지도요. 박미선과 함께 보낸 첫 일주일은 솔직히 말하면 꽤 괜찮았습니다. 아침이면 미선 씨가 제 방 문을 살짝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아침 준비됐어요. 식탁에 나가면
따뜻한 미역국과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누군가를 위해 차려진 밥상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 내가 할게요. 안 돼요. 어머님은 편히 쉬셔야죠. 미선 씨의 미소는 언제나 따뜻했어요. 마치 친딸처럼 저를 챙겨주었죠. 식사 후엔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미선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아주며 걸었는데 그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어머님, 날씨가 참 좋죠? 이런 날 산책하는 게 건강에 제일 좋대요. 그러게, 요즘 날씨가 참 좋네.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 씨는 제 말을 잘 들어주었어요. 남편 이야기를 할 때도, 자식들 이야기를 할 때도요. 어머님, 정말 멋진 인생 사셨네요. 흉가셨다고요? 다 옛날 일이야. 이제 다 과거지. 대단하세요. 그 시절의 여자 형사라니 저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미선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미선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웠구나. 내가 이렇게 외로웠구나.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이렇게 포근할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딸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간병인분은 어때요? 괜찮으세요? 응, 좋아. 참 잘해줘. 다행이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가 미안해요. 괜찮아. 너 바쁜 거 알아. 미선 씨가 잘 챙겨주니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편해졌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저녁 미선 씨가 제가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여줬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셔서 보양식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미선 씨.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데 남편이 끓여주던 맛이 났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무 맛있어서 그래. 미선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함에 더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내가 걱정했던 게 부끄럽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방 청소를 하려고 서랍을 열었어요. 겨울옷을 꺼내려던 참이었죠. 서랍 안쪽 깊숙이 넣어둔 돈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어라? 봉투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분명 서랍 왼쪽 구석에 세로로 세워뒀는데 지금은 가로로 누워 있었거든요. 손으로 봉투를 집어 확인해 봤습니다. 돈은 그대로 있었어요. 한 장도 빠지지 않았죠. 그냥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도 흐려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현장을 관찰했던 제 본능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항상 이 봉투를 세로로 세워뒀어. 분명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다녀왔어요. 미선 씨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봉투를 제자리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마치 뭔가 들킨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선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마트에 고등어 좋은 게 있어서 사왔어요. 저녁에 구워드릴게요. 어머나, 고마워요. 그날 저녁 고등어 구이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조금씩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 잠깐만요. 제가 조용한 데로 가서 받을게요.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 가족, 친구, 그리고 가끔 제가 낮잠을 잘 때 서재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살짝 눈을 뜨고 보니 서재 문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거지?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괜한 의심이 들어서요. 하지만 형사 시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몰래 서재로 가서 확인해 봤어요. 책장이 조금 어지러워져 있었습니다. 분명 깔끔하게 정리해뒀는데 몇 권의 책이 순서 없이 꽂혀 있었죠. 미선 씨가 책을 본 건가? 아니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미선 씨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님,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그럼 차 한 잔 드릴까요? 괜찮아. 미선 씨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2주째 되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미선 씨의 방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미선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선생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선생님,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엔 실수 없어요. 어르신이 완전히 신뢰하고 계세요. 네. 자식들한테도 이미 말 심어놨어요. 어머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자식들한테? 한 달만 더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서류 준비는 다 됐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서류. 무슨 서류? 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그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닫고 변기 뚜껑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해. 김정수. 손이 떨렸어요. 30년 형사 생활 동안 수많은 범죄자를 마주했지만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노리고 있다니.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미선 씨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그 미소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손 잡으세요. 미선 씨가 내민 손을 보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 그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미선 씨가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죠. 푹 쉬세요, 어머님.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들이 날 믿어줄까? 어머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요. 미선 씨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미 자식들한테 내가 늙고 흐려졌다는 이미지를 심어놨구나. 그래서 내가 뭘 말해도 안 믿을 거야.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
남편의 유품들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검은색 가죽 수첩이 나왔어요. 30년 전 제가 청사로 일할 때 사용하던 수첩이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가죽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남편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당신이 그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첩을 꼭 쥐었어요. 그 순간 은퇴 후 잠들어 있던 형사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는 김정숙이야. 30년간 범죄자들을 잡았던 형사 김정숙. 나이 들었다고, 혼자 산다고 약해진 건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저는 수첩에 오늘 들었던 미선 씨의 통화 내용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10시경. 선생님, 일하는 호칭 사용. 순조롭게 진행. 이라는 표현. 자식들에게 기억력 떨어졌다고 말함. 서류 준비, 언급. 한 달, 일하는 시간 언급. 적다 보니 머릿속이 정리되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범죄야. 그리고 나만 타깃이 아닐 거야. 다음 페이지에 계획을 적었어요. 할 일, 박미선의 과거 조사, 증거 수집, 녹음, 사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찾기, 자식들, 설득 방법 모색. 수첩을 덮고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박미선, 당신이 누굴 건드렸는지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그렇게 쉽게 당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미선 씨가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은 호박죽 끓였어요. 고마워요, 미선 씨.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숟가락을 들면서 저는 미선 씨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의 움직임, 시선의 방향, 말투의 변화까지. 30년간 범죄자들을 분석하며 익혔던 모든 기술을 동원했죠. 미선 씨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는 그 가면 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할까요? 좋아요, 그러죠. 산책을 나가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자. 박미선, 과연 누가 이길지 두고 봐. 월요일 아침 미선 씨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수첩을 뒤적였어요.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강태수, 당시 막내 형사였던 그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이면 정년 퇴직했을까? 아니면 아직 현직일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를 누르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태수야, 나 김정숙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배님,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에요? 태수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지. 너 지금 뭐해? 퇴직했어? 아니요, 아직 현직이에요. 내년에 정년이에요. 그런데 선배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야, 사실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요? 예, 말씀하세요, 선배님. 저는 지난 3주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박미선의 등장, 이상한 징후들, 그리고 엿들은 전화 통화까지. 태수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외로움 때문에 과민해지신 건 아니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믿어주지 않는구나. 태수야, 나 아직 멀쩡해. 30년 형사 생활이 어디 가겠어. 내 본능을 믿어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일단 그 사람 신상조회 한번 해볼게요. 박미선이라고 하셨죠? 응, 고마워. 하지만 선배님,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알아. 내가 모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는 내 편이 되어줄 거야.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어요. 동네 전자상가에 가서 가장 작은 걸로 골랐죠. 할머니, 이거 요즘 효도 선물로 많이 사가세요. 손주 목소리 녹음하신다고요? 점원이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주 목소리가 아니라 범죄자의 목소리를 녹음할 거지만요.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거실 화분 뒤에 숨겼습니다. 미선 씨가 주로 전화를 받는 위치였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에 메모 앱을 설치했어요. 미선 씨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기록 1. 오전 10시 전화통화 3분 방 안에서 문 잠금. 오전 11시 반 서재 출입 내가 낮잠 자는 척 하는 동안. 오후 2시 외출 약국 간다고 했으나 1시간 반 소요. 매일매일 기록했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며칠 후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 섞인 소리가 들리다가 미선 씨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네, 선생님. 어르신 서류함 위치 파악했어요. 인감도장도 찾았고요. 인감도장.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다음 주쯤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자식들은 완전히 제 편이에요. 어르신이 뭘 말해도 안 믿을 거예요. 네, 걱정 마세요. 이번엔 실수 없어요. 3천은 확실히 빼낼 수 있어요. 3천만 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천만 원. 내 전 재산의 절반이야. 이틀 후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큰일입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왜? 뭘 찾았어? 박미선 이 사람 전과는 없는데요.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뭔데? 지난 10년간 7명의 독거노인 집에서 간병인으로 일했어요. 근데 그 노인들이 전부 대출을 받거나 재산이 사라졌네요. 그중 2명은 사망했고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사망? 예, 사인은 자연사인데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선배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 이 사람 뒤에 조직이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총책인 것 같은데 신원 파악이 안 돼요. 우리도 오래전부터 추적하던 사기 조직이에요. 손에 쥔 전화기가 땀으로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태수야, 그럼 어떡해? 선배님, 일단 증거를 더 모으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위험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선 씨가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럼 제가 발 마사지 해드릴까요? 마사지로 피로 푸시면 좋아요. 미선 씨가 제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그 손길이 부드러웠지만 이젠 소름만 끼쳤습니다. 이 손으로 몇 명을 속였을까? 몇 명을 무너뜨렸을까? 어머님, 내일 은행 함께 가드릴까요? 통장 정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시작됐구나. 본격적으로. 갑자기 통장 정리는 왜?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어르신들 통장 관리가 중요하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달콤한 목소리였지만 이제 그 속뜻을 알 수 있었어요. 통장에 손을 대려는 거구나. 생각해 볼게. 예, 어머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미선 씨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사 수첩을 펼쳤습니다. 태수가 보내준 박미선의 과거 기록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박미선 38세. 2014년 송파구 A씨 73세 여성 2천만 원 대출 후 사망. 2015년 강남구 B씨 69세 남성 3천만 원 인출 후 연락 두절. 2016년 마포구 C씨 71세 여성 5천만 원 대출 후 잠적. 2017년 강서구 D씨 68세 남성 4천만 원 사기 피해. 2018년 서초구 E씨 70세 여성 사망 4인 자연사. 2019년 용산구 FC 72세 남성 전재산 사기. 2020년 성북구 G씨 69세 여성 3천만 원 사기 피해. 2024년 난가? 7명. 이미 7명의 노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8번째가 될 뻔했죠. 다음 페이지에 계획을 적었습니다. 반격 계획, 은행 동행 거절, 시간 끌기, 녹음 증거, 계속 수집, 태수와 협력하여 선생님 신원 파악, 자식들 설득 방법 찾기, 결정적 순간 포착, 현장에서 체포. 마지막에 남편이 말을 다시 적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그래. 여보 이번에도 정의가 이길 거야. 아침 식사 시간, 미선 씨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은행 일은 생각해 보셨어요? 미선 씨, 통장 관리는 스스로 할 수 있어. 나 아직 그 정도로 늙지 않았어.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미선 씨의 얼굴에 순간 불편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방 미소로 바뀌었죠. 아, 물론이죠, 어머님. 제가 괜히 걱정했네요.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미선 씨의 미소에서 조급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 통화도 더 잦아졌고요. 뭔가 조여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빨리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 해. 수요일 오후 태수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지금 시간 되세요? 만나보셔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데? 박미선의 과거 피해자인데 피해 사실 증언이사가 있는 분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결정적 증인을 만나는 거구나. 미선 씨에게 병원 단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혼자 갈게요. 딸이랑 만나기로 했거든. 그러세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미선 씨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빛났지만 저는 태연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태수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이쪽이에요. 태수 옆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마른 체구에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김정숙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어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2년 전에 박미선이란 사람한테 사기당했어요. 처음엔 정말 친절했어요. 저한텐 천사 같았죠.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그 사람이 딸처럼 챙겨줬거든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3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명의로 대출이 나가 있더라고요. 3천만 원이나. 3천만 원. 녹음에서 들었던 바로 그 금액.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도 박미선이 자꾸 여러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했는데 저는 다 그 사람을 믿고 찍었죠. 그 다음엔요? 대출금이 다 사라졌어요. 박미선도 연락이 끊겼고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으니 제가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집까지 빼앗길 뻔했어요. 다행히 아들이 대출금을 갚아줘서 집은 지켰지만 그 일로 아들한테도 침만 되고 말았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바로 미선이 저에게 하려던 짓이구나. 어르신,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법정에서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는 걸 막고 싶어요. 김정숙 씨,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진짜 무서워요. 어떻게 무섭다는 건가요? 뒤에 조직이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총책인데 그 사람은 얼굴도 본 적 없어요. 하지만 소문으론 이미 수십 명을 이렇게 당하게 했대요.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선배님,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이 조직이 최소 20년간 활동했어요. 피해자만 50명이 넘을 걸로 추정돼요. 50명. 그런데 왜 못 잡는 거야? 증거가 없어요. 모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거래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태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증인들이 무서워서 증언을 안 해요. 협박도 있고요. 협박? 순자 할머니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어요. 저 증언하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당했어요. 밤에 집 앞에서 누가 저를 밀쳤어요. 그 후로 전화도 왔죠. 입 다물지 않으면 다음엔 목숨도 보장 못한다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도 증언하겠다고요? 네, 이젠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김정숙 씨, 당신은 형사셨다고 들었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못한 거려.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며 대답했어요. 꼭 해내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0명의 피해자, 20년간의 범죄, 그리고 조직의 위협.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상처 자국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선 안 돼. 내가 막아야 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미선 씨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늦으셨네요. 걱정돼서 나와봤어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럼 들어가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미선 씨의 미소가 어느 때보다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오늘 제가 없는 동안에 녹음이 있을까 해서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선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게 어르신 오늘 혼자 병원 간다고 나가셨는데 뒤를 밟아볼까요? 조직, 보스로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번 주 안으로 빨리 마무리하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저는 태수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야, 시간이 없어. 이번 주 안에 움직여야 해. 선배님. 하지만 증거가 아직. 알아. 그래서 내가 미끼가 될 거야. 뭐라고요? 내가 박미선과 그 선생님을 만나게 유도할 거야. 큰 거래를 제안하면서 말이지. 그때 너희가 잡는 거야. 선배님.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은 방법이 있으면 말해봐.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태수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고마워, 태수야.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65세의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 현장에 서 있던 그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자, 이제 막판이다. 이 늙은 형사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목요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미끼를 던진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미선 씨에게 말을 꺼냈어요. 미선 씨, 저번에 은행 이야기했잖아요. 미선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어머님. 생각해 봤는데 미선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통장 관리가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 그쵸?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다고 한 거예요. 미선 씨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 뒤에 탐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머님. 내 전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큰 금액이라 혼자 하기엔 불안하거든요. 순간 미선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요. 그런 일은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걱정 마세요. 얼마쯤 되는데요? 약 6천만 원쯤 돼요. 예금이랑 적금 합쳐서. 그 정도면 은행에서 VIP 대우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내일 은행 담당자랑 약속 잡을게요. 미선 씨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이 보였습니다. 걸렸어, 박미선. 점심시간 미선 씨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화분 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미선 씨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선생님, 대박 났어요. 어르신이 직접 재산 정리 도와달래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는 아니었죠. 이전 녹음에서 들었던 그 선생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6천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요. 좋아. 내일 은행 가는 거지? 네, 제가 내일 바로 처리할게요. 잘했어. 미선이. 이번 건 내 몫은 2천이야. 깔끔하게 마무리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때가 아니야. 곧바로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시중은행 강남 지점 준비해. 태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선배님도 조심하세요. 그날 오후 4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선 씨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수진 씨. 제 딸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미선 씨. 엄마 계세요? 네, 계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수진이가 들어오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엄마, 깜짝 방문이에요. 오늘 일찍 끝나서요. 그래. 잘 왔어. 차 마실래? 네, 엄마. 우리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어색했어요. 미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님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와서 그런지 활기도 있으시고. 그러게요. 엄마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미선 씨 덕분이에요. 수진이가 미선 씨를 바라보며 고맙다는 듯 웃었어요. 내 딸이 저 사기꾼을 저렇게 믿고 있다니. 그런데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어지럼증은요? 괜찮아. 별일 없어. 그때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미선 씨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어머님이 요즘 자주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이상한 행동이라뇨? 밤에 서랍을 뒤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미선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를 도둑이라고 하세요. 돈을 훔쳤다고. 아니, 미선 씨.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거짓말이에요? 엄마, 진정하세요. 수진이가 저를 말리며 미선에게 물었어요. 진짜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기 정말 조심스럽지만 혹시 치매 검사 같은 거 한번 받아보시는 게. 치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 멀쩡해. 수진아. 저 사람 말 믿지 마. 엄마 진정하세요. 미선 씨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수진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걱정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엄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혹시 헛것 보거나 하진 않으시고요. 수진아. 난 정말 괜찮아.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왜 이러세요? 미선 씨가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제가 못해드리는 걸 다 해주시잖아요.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딸이 날 믿지 않는구나. 미선 씨가 수진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진 씨, 제가 병원 예약 좀 알아볼게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려요. 엄마, 병원 가요, 제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바로 미선의 계획이었구나. 나를 미치광이로 만드는 것. 수진이가 돌아간 후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자식들이 날 믿지 않아. 내가 형사였다는 것도, 내가 제정신이라는 것도. 어머님, 저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미선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문이 열렸어요. 미선 씨가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한테 그런 말 한 거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로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그랬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거짓을 뻔히 알 수 있었죠. 나가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미선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일어섰어요. 푹 쉬세요, 어머님. 내일 은행 가는 거 잊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이렇게 지는 건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수였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감이 안 좋아서 전화했어요. 태수야, 나 망한 것 같아. 딸이 날 믿지 않아. 선배님,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끝나요.
우리가 반드시 잡을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선배님은 30년간 정의를 지켜온 형사예요. 그 자부심 잊지 마세요. 내일 우리가 증명할 거예요. 선배님이 옳다는 걸. 태수의 말에 조금씩 힘이 솟았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형사수첩을 꺼냈어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남편의 글씨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밤 11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미선 씨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 선생님, 내일 오전 10시에 끝납니다. 확실하지? 네. 어르신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딸한테도 미친 사람 취급당했고요. 미선 씨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뭘 말해도 안 믿을 거예요. 완벽해요. 좋아. 내일 장소 도착해서 바로 연락해. 내가 직접 나갈게. 선생님이 직접요? 액수가 좀 되니까. 6천이면 우리 목만 4천이야. 깔끔하게 마무리하자고.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이 직접 나온다고 했어. 바로 이거야. 이게 기회야. 태수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직 보스가 내일 직접 나온대. 은행 끝나고 어딘가로 이동할 것 같아. 미행 준비해. 곧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은행 주변에 팀 배치하겠습니다. 선배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30년 만에 가장 큰 사건을 해결하는 거야. 두렵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형사 김정숙, 마지막 수사를 시작한다. 금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모든 게 끝난다. 거울 앞에 섰어요.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남색 재킷에 회색 바지. 마지막 수사 나가는 형사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서랍에서 형사 수첩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도 재킷 안주머니에 숨겼어요. 오늘의 모든 대화를 기록할 거야.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김정숙, 넌 할 수 있어. 30년간 해왔잖아. 아침 식사 시간, 미선 씨는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은행 가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러네. 준비 다 되셨죠? 도장이랑 통장 챙기셨어요? 다 챙겼어. 사실 도장과 통장은 가짜였어요. 진짜는 따로 숨겨뒀죠. 그럼 9시 30분쯤 출발할까요? 은행이 10시에 열거든요. 그래. 미선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전화 좀 받을게요. 미선 씨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재빨리 태수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나가 은행 앞에서 대기해줘.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을게요. 잠시 후 미선 씨가 나왔는데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계획이 조금 바뀌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데요? 은행 말고 제가 아는 곳으로 가요. 거기가 VIP 고객 관리도 잘해주고 수수료도 없어요. 어딘데? 강남에 있는 자산관리 회사요. 전에 다른 어르신들 모실 때도 이용했던 곳인데 정말 좋아요.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태수는 시중은행 강남 지점에 팀을 배치했어요. 다른 곳으로 가면 모든 준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아니, 난 은행이 좋아. 그냥 은행으로 가요. 거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저만 믿으세요. 미선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거부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태수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알았어요.
미선 씨가 좋다면 그렇게 해요. 감사해요, 어머님.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미선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재빨리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태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GPS 추적 켜세요. 바로 따라갈게요. 핸드폰의 위치 추적 기능을 켰습니다. 태수야, 부탁한다. 9시 40분 미선 씨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미선 씨가 기사님께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1004번지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고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불안과 긴장이 온몸을 감쌌죠. 30분쯤 지나 택시가 멈췄습니다. 도착하니 오래된 건물이 보였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낡은 건물이었죠. 여기에요? 네. 건물은 좀 낡았지만 안은 정말 좋아요. 미선 씨가 제 팔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자산관리 회사라기엔 너무 조용하고 이상했습니다. 여기에요. 미선 씨가 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사무실은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만 놓여 있을 뿐이었죠. 미선 씨, 여기가 자산관리 회사라고? 잠깐 기다리세요. 담당자가 곧 올 거예요. 미선 씨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 씨, 왜 문을 잠가요? 미선 씨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연기 그만하죠. 뭐라고요? 다 알아요. 어머님이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거. 똑똑하시더라고요. 형사 출신이라 그런가.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미선 씨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진짜 도장이랑 통장 주세요. 지금 가방에 있는 건 가짜잖아요? 나한테 한 발짝도 더 가까이 오지 마.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순순히 협조하세요. 그럼 다치지 않아요. 선생님도 곧 오실 거예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신사적인 외모의 남자였습니다. 수고했다. 미선아. 선생님, 바로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남자는 저를 천천히 훑어봤어요. 김정숙 씨, 형사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미선이가 실수를 했네요. 당신이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남자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선택하세요. 순순히 도장과 통장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힘든 방법을 택하시겠어요? 만약 내가 거절하면? 그럼 어쩔 수 없죠. 어르신이 실족사 하셨다는 뉴스가 나올 겁니다. 안타깝게도 혼자 계단을 내려가시다가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살인 예고였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간 이런 쓰레기들을 잡아왔는데 이제 내가 당하는 건가? 시간 없습니다, 김정숙 씨. 빨리 결정하세요. 남자가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딸 수진이었습니다. 전화 받지 마세요. 미선 씨가 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따님한테 전화 왔네요. 제가 대신 받아드릴까요? 미선 씨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혹시 이게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미선 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족들하고 연락하셔야죠. 마지막입니다. 협조하세요. 저는 가방을 꽉 껴안았어요. 가방 안주머니에 진짜 도장과 통장이 있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김정숙 씨, 남자가 일어서며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가 5층인 거 아시죠? 이 높이에서 떨어지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 들어왔어요. 선택하세요. 협조하시겠어요? 아니면 창문으로 가시겠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진짜야. 진짜 날 죽일 거야. 미선아, 어르신이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도와드리자. 미선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마지막 기회예요. 안 돼. 놔줘. 발버둥쳤지만 힘이 빠졌어요. 65세의 몸은 38세 여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가방이 빼앗겼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네. 진짜 도장이랑 통장. 미선 씨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범죄자들을 잡았던 형사 김정숙이 이렇게 무력하게 당하다니. 좋아. 이제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남자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대출 신청서, 재산 양도동의서, 각종 계약서들이었죠. 여기, 그리고 여기에 도장 찍으세요. 안 찍어. 김정숙 씨, 지금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면 어르신 손을 잡고 대신 찍어드릴까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미선 씨가 제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소리를 질렀지만 미선 씨는 제 손목을 꽉 잡았어요. 도장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미선 씨가 제 손을 강제로 움직여 서류에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도장이 찍힐 때마다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좋아. 다 됐어. 이제 끝이야. 남자가 서류들을 챙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선이 수고했다. 오늘 중으로 대출받고 인출하자. 네, 선생님. 서류가 다 처리되자 남자가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김정숙 씨,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한테 말하면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손주 지아가 학교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귀여운 손녀분이네요. 올해 몇 살이죠?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지아한테 손대지 마. 조용히 계시면 손녀분도 안전하겠죠. 이건 악마였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그리고 하나 더. 남자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딸 수진이가 병원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따님도 혼자 다니는 시간이 많네요. 간호사라 야근도 많고. 이 나쁜 새끼들. 어르신, 말 조심하셔야죠.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거든요. 남자가 일어서며 미선 씨에게 눈짓했습니다. 은행 가야지. 네, 선생님.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가려는데 남자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가세요. 우리가 일 다 마칠 때까지. 어차피 문이 잠겨서 못 나가겠지만. 잠깐. 하지만 문은 닫혔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완전히 졌어.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들까지 위협받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어. 지아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실패했어요. 남편 사진을 떠올렸어요. 형사 수첩에 적혀 있던 그 글씨도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하지만 지금은 정의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약했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 순간 태수가 준 비상 핸드폰을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둔 게 생각났어요. 태수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만약 태수가 움직이면 지아가 위험해질지도 몰라. 수진이도, 민호도, 준우도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0시 30분. 1시간을 기다리라고 했죠. 그 사이에 저들은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갈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을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어디 계세요? GPS가 역삼동 어딘가에 멈춰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태수야. 미안해. 나 실패했어.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놈들한테 다 빼앗겼어. 도장도 통장도 다. 지금 어디세요? 정확한 주소 알려주세요. 안 돼, 태수야. 오면 안 돼. 왜요? 지아를, 우리 손주를 위협했어. 수진이도 가족들한테 손댄대. 목이 메였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못해. 경찰이 움직이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 태수야, 미안해. 내 도움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었어. 나 이제 늙었나 봐. 힘이 없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배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선배님께 드린 핸드폰에 특수 녹음기를 달아뒀어요. 실시간 송신되는 거요. 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박미선의 협박, 김태우의 살인 예고, 손주 협박까지 전부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삼동 전체를 수색하고 있어요. 곧 찾을 겁니다. 하지만 지아가 걱정 마세요. 이미 손녀분 학교랑 따님 병원에 경호 인력 배치했어요. 가족분들 모두 보호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선배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우리가 꼭 구하러 갈게요. 그리고 선배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선배님의 용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선배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조직을 절대 잡을 수 없었어요. 태수의 말에 힘이 솟았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문이 잠긴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태수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정말 올까?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김정숙 씨, 안에 계십니까? 태수야.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태수와 형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죠. 선배님, 태수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박미선이랑 김태우는? 걱정 마세요. 지금 막 은행에서 체포했어요. 태수의 무전기를 통해 현장 상황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의자 박미선, 김태우 확보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이거 뭐야?
이거 안 나? 나한테 왜 이래? 박미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해. 박미선, 사기, 협박,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증거가 어딨어?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도장 찍으신 거야. 증거, 여기 다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협박, 살인 예고, 손녀 위협까지 전부. 뭐라고? 박미선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우, 당신도 마찬가지야. 20년간 도망다녔지만 오늘이 마지막이야. 저는 무전기를 들으며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다 끝났어요, 선배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해냈어. 내가 해냈어. 오후 1시 경찰서 조사실에 박미선과 김태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선배님, 들어가셔서 대질 신문하시겠어요? 응, 할게.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미선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김태우는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김정숙 씨, 대단하십니다. 30년 경력이 어디 안 가네요. 인정합니다. 우리가 졌어요. 태수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님, 순순히 협조하세요. 그럼 다치지 않아요. 만약 내가 거절하면? 그럼 어쩔 수 없죠. 어르신이 실족사하셨다는 뉴스가 나올 겁니다. 김태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하던 장면도 나왔어요. 녹음이 끝나자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태우 씨. 이래도 증거가 없다고 하시겠어요? 태수가 차갑게 물었어요. 김태우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전부 다요. 김태우는 20년간의 범죄를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자였죠. 독거노인들을 노린 사기였어요. 2005년쯤 조직을 만들었고 박미선 같은 간병인들을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최소 50명은 됩니다. 총 피해액은 약 30억 원 정도요. 태수가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사망자는 5명입니다.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재산을 빼앗긴 충격으로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조사실이 숨이 멎을 듯 조용해졌습니다. 5명. 5명의 노인이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회는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네요. 당신들이 망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자식들에게 짐이 됐다는 죄책감에 고통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박미선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첫 공판일.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 유족들, 언론까지.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만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박미선은 제 간병인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친절했습니다. 너무 친절해서 마치 친딸 같았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부터 의심하셨습니까? 2주쯤 지났을 때입니다. 작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어요. 돈 봉투의 위치, 서재의 책 순서. 30년간 형사로 일하며 익힌 관찰력이 알아차렸습니다. 그 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를 설치하고 박미선의 과거를 조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 범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라는 걸 알게 됐죠. 검사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박미선과 김태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6천이래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번 건 내 몫 2천 줄게. 어르신이 실족사 하셨다는 뉴스가 나올 겁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피해자들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먼저 나왔어요. 저는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박미선을 믿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팔에 상처를 보여줬습니다. 증언하려고 했을 때 협박당했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다음엔 목숨도 보장 못한다고요. 하지만 김정숙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은 피해자 유족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박미선에게 전 재산을 빼앗긴 후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중년 남자가 울먹이며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쓸쓸히 가시다니.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언은 계속 이어졌어요. 7명의 피해자, 5명의 유족, 모두가 박미선과 김태우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년간 약자를 노린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노인들의 외로움을 이용하고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그리고 협박과 폭력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변호인의 변론이 이어졌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박미선이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께,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제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김태우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사죄드립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자를 동정하기 싫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우, 20년간 50여 명의 노인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5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노린 악질적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 18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다. 판결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박미선, 간병인이라는 직업을 악용해 노인들의 신뢰를 저버렸고 7명의 직접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징역 12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해냈다. 정의가 이겼어.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정숙 씨,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습니까? 클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약하다고 우리를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인들도 여전히 힘이 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요. 만약 이상한 일을 겪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우리는 아직 멀쩡합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돌아보니 손주 지아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지아가 제 품에 안겼어요. 그 뒤로 큰아들 민호와 딸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를 믿어야 했는데. 민호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일어나, 민호야. 다 끝난 일이야.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엄마. 그 순간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였구나. 내가 진짜 원했던 건 가족의 믿음, 가족의 사랑. 판결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텅 빈 집도 외로움도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처럼 살아있었어요. 65세 김정숙 전직 형사.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자.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온 가족이 제 집에 모이기로 한 날이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죠. 미역국, 불고기, 나물 반찬들. 예전에 남편이 좋아하던 메뉴들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애들이 다 와요. 손주들도 오고요. 보고 싶지 않아요? 남편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지아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지아.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이어서 민호 가족과 수진이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따뜻하다. 이런 게 바로 행복이구나. 점심시간,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와, 할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손주들 먹이려고 아침부터 준비했지. 맛있겠다. 다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올게요. 약속해요. 나도요. 교대 근무 끝나면 바로 올게요. 수진이도 손을 꼭 잡았어요. 오빠, 우리 돌아가면서 오자. 엄마 혼자 계시는 날 없게. 수진이가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엄마를 위해서.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애들아. 근데 엄마는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알아요. 엄마가 강하신 건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서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자주 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식사 후 지아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반에서 할머니 이야기 발표했어요. 그래? 네, 선생님이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발표하래서 저는 할머니 이야기했어요. 지아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지아 할머니 진짜 멋있다고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도 나쁜 사람들을 잡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 지아, 똑똑하네. 지아를 꼭 안아줬어요. 할머니,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래요. 그래, 우리 지아 넌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믿어.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기대가 되었어요. 2주 뒤 저는 지역복지관에서 첫 강연을 했습니다. 노인 사기의 방과 권리찾기라는 주제였어요. 대강당에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정숙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속았고, 어떻게 의심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만약 수상한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에, 가족에게, 친구에게, 혼자가 아니에요.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가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정숙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뭔가 이상한 게 있었는데 이제 확인해 볼게요. 우리도 모임 만들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요. 이순자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함께해요. 그렇게 실버 가디언즈라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노인 사기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자조 모임이었어요.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유행한대요. 우리 동네에도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녀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조심할 점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함께 경찰에 신고도 했죠. 한 달이 지나 회원이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지부를 만들자고 제안이 왔어요. 정숙 씨, 우리가 시작한 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우리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움직이다니. 순자 할머니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TV 프로그램 제작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숙 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노년의 삶과 권리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선생님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촬영 당일 카메라 앞에 앉아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배울 것도 많고 나눌 것도 많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거고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연 요청, 인터뷰 제안, 그리고 감사 인사까지.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이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답장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내 경험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되다니. 사건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월요일엔 요가 수업, 화요일엔 모임 준비, 수요일엔 실버 가디언즈 모임, 목요일엔 복지관 봉사, 금요일엔 손주들과 시간 보내기, 주말엔 가족들이 돌아가며 찾아왔어요.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의미 있는 바쁨이었죠. 어느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호가 샴페인을 들고 건배 제의를 했어요. 엄마의 새로운 인생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강해질 수 있었어. 앞으로도 함께 잘 살아가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사랑한다, 얘들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신이 남긴 말,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그 말이 날 지탱해줬어요. 형사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남편의 손글씨.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 당신이 그 정의입니다. 손으로 그 글씨를 쓸어내렸어요. 여보,
이제 알 것 같아요. 내가 왜 형사가 되었는지 단지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죠. 나이가 들어도 은퇴해도 그 일은 계속할 수 있더라고요. 다른 방식으로요.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날 믿어줘서 그 믿음이 날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1년이 흐른 어느 봄날. 저는 대학교 강의실에 서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 앞에서 특강을 하는 자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정숙입니다. 오늘은 노인의 권리와 존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젊은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사회복지, 그건 단지 약자를 돕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함께하니 해낼 수 있었죠.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나중에 교수님 같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학생의 눈에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어요. 66세 김정수, 아직 할 일이 많군.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노을. 저는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김정숙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 인생의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